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올 추석은 여름 추석이다 할 정도로 빨리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정치권은 추석 민심을 놓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됐건 각 당의 지지율이 됐건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정치권이 내년 총선 전국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우리 지역 정치 이야기를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기자 3인방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시스 910 광전남 취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남일보 김기봉 디지털 뉴스 국장 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일보 정치부 최권일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조국 사태가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향후 우리 정치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각 언론사들도 추석을 전후해서 그 여론을 지역의 여론을 체크했을 텐데 조국 사태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민심도 아마 조국 사태 논란, 조국 법무장관 임명 논란이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조국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국 논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유독 호남 지역만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도 실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KBS가 조국 장관 임명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네.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긍정적인 답변이 38.9%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40%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부정적인 답변은 51.0%.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 전라 지역에서만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58.1%, 네. 부정평가가 23.9%로 나타났습니다. 근 60% 정도가 지지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또 이 지역의 여론조사,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또 사랑방닷컴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네. 결과도 마찬가지로 네. 조국 임명에 관해서 적절하다가 55.2%, 그리고 부적절하다가 27.6%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호남 지역의 여론 추이는 조국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8월 이후에 계속 지속돼 왔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검찰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네.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지지가 분명히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호남민들의 정서가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호남이 조국 임명에 대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2배가 높잖아요. 부정적인 여론보다. 저는 이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지지로 보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 지지, 그렇다면 현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더 나아가서 붕괴에 대한 우려감에서 반사적인 지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냐면 한국당이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호남이 거기에 동반해서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게 되면 결국 한국당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보면 체감적인 여론들 우리 이제 지역민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은 것 같고요. 객관화되어 있지 않지만 정서상으로 보면 특히 젊은이들의 의식이 중요한데 저희 회사에도 20대 기자들, 30대 초반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자, 박근혜 정권 때 촛불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해서 보수 기득권 정권을 퇴진시켰는데 아니 이제 와서 보니까 진보 기득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수치상으로는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담보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호남도 취약한 상태가 아니냐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뭐 예비 후보자들이 뭐 전하는 추석 민심을 들어보면 네.
좀 각 당별로는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긴 하는데 민주당의 그 예비 후보들 그다음에 뭐 지역위원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게 조국 임명에 대한 또 찬성에 대한 여론보다는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와 그다음에 그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한 2개월 가까이 사실상 진영 논리로 이 조국 임명 문제로 굉장히 그 진보와 보수가 다투는 거에 대한 네. 어떤 그러한 좀 뭐랄까요 그 좀 지리멸멸한 싸움에 그 유권자들이 많이 지쳐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있습니다. 예. 네. 그 피로감들이 좀 쌓여가지고 이제 국정 안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무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분석처럼 국정 안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이쪽에서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그 아까 말한 대로 이 조 장관에 대한 어떤 공정성 문제가 없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은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추석 때 보면 그 이게 명절 때 가요극장 모이면 조국 얘기로 서로 많이 또 다투기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만 얘기하자 가족도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온 친척이나 이런 쪽은 호남의 그 의사가 궁금한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왜 다른 데는 다 안 그런데 왜 호남만 이렇게 지지하냐 하면서 그 지지를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그러니까 호남이 안 돼 하면 호남을 또 비판하는 분도 있고 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 방금 말씀하신 그게 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수치상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마치 호남이 고립된 것처럼 네, 보여지니까 그러니까요. 전국적인 여론과는 달리 마치 성이 된 것처럼 달리 여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건 수치상으로 방금 여기서 논의된 것처럼 안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표출이 돼서 높은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그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전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호남은 왜 이렇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지지가 높냐? 그러면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하고 같이 이제 병합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건가? 자유한국당 지지로 옮겨갈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결국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런 부분의 그 지지가 멈춰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네. 이제 그런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있지만 네. 호남 민심의 또 하나의 축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자유한국당 부분이 나왔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5.18 폄훼 발언이랄지 네. 최근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광주 1고 정권. 정권이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광주 대한 1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네네. 그다음에 조국을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감도 많이 묻어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호남 사람들의 이번에 선택은 세 분들의 의견 들어보면 조국만 바라본 게 아니라 조국 넘어 우리가 항상 얘기한 큰 그림을 좀 본 측면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그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문재인 연대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각 당의 입장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각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국 임명 철회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반조국 연대를 매개로 해서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마 범보수 통합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 결국은 지금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참패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결국은 보수 진영의 대통합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 계속 유승민 의원에게 추파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가 너무 복잡합니다. 바른미래당을 크게 보면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로 나누고 국민의당계는 또 안철수계와 호남 의원계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바른미래당의 보수 진영, 그러니까 바른정당계 위에는 합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데도 자유한국당 내부에 친박계 세력이 있거든요. 이들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근혜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건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융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다고 보면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반조국 연대를 계기로 해서 보수 대통합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요원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촛불 혁명 이후에 그 중도 보수층들이 민주당으로 합류했지 않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출 보수죠. 근데 지금 조국 사태로 그 보수들이 이를테면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민주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는 또 가출 보수죠. 그 가출 보수들이 한국당으로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동층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포지셔닝에서 유승민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까? 거기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출 보수들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맞물려서 뭐 추후에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선거법 개정이 있었을 때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선거법 개정이 된다면 아마 유승민 대표 바른미래당 내부의 사정이 복잡하겠지만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이 아주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그래서 아마 보수 재통합이 조국 사태를 매개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많이 관망할 것이다. 이번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한 눈여겨볼 그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이제 방송사에서 중앙 방송사에서 한 건데 무당층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겠다, 모르겠다라는 응답층이 38.5%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SBS하고 칸타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른 건데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는데 40% 가까이 무당층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이 좀 빠져서 조국 임명 사태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빠지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고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런 중도층이 한 40% 가까이 된다는 게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뭐 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건데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이걸 전부 다 이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서 한번 끌어오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바른미래당이나 아까 말한 지금 3지대 신당을 창당을 하려고 하는 그 분들도 이 무당층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수 대통합은 네. 총선 전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 총선 전 호남의 정치구도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21대 총선이 내년 4월 15일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때 그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민주당이 현재 가장 빠르게 뭐랄까요, 경선 일정이랑 이거 확정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민주당 상황. 네. 가장 빠릅니다. 지금 네. 국회 일정 또 총선 일정에 맞춰서 가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네. 자유한국당이나 야권에서는 지금 그럴 겨를 없이 지금 반조국 연대 이게 지금 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거든요. 시스템 공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경선 일정이나 공천 이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보면 경선은 2월, 공천 심사는 아마 1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것은 중앙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룰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공천 룰을 놓고 늘 논란이 되고 말이 많은데 게임의 이해찬 규칙이죠. 대표가 네네.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를 네. 한 거죠. 네네. 청년 또 장애인,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을 많게는 25%까지 주겠다라는 것. 또 현역들은 모두 경선을 치르겠다. 현역은 또 현역 평가를 거쳐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20% 감산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정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면 대대적인 세대 교체, 물갈이를 하겠다. 물갈이. 이런 의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해찬 대표가 강조하는 게 전략 공천은 없다. 특히 광주 전남에서 전략 공천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이미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늘 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 깃발만 꽂아도 된다는 식의 오만함이 발휘가 되면서 늘 피해 지역이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총선 공천 룰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향후에 좀 경선 과정까지 지금 어떤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불출마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문서로 이런 것도 보면 총선으로 가는 어떤 과정이다. 문서로 그렇습니다. 기록을 남겼다는 거네요. 네, 불출마 선언만 할 게 아니라 문서로 신청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이제 연구소죠, 민주연구원인가요? 그 양정철 원장, 백원호 부원장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에 이제 포함되는 사람들인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것은 중진 물갈이를 하겠다는 신호탄이었고,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 20% 지역구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하위 20%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면 평가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12월 중에는 또 대대적인 당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그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좀 아까 구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 그다음에 뭐 민평당 그리고 뭐 지금 삼지대 창당을 하려고 하는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공천 룰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그쪽에 있는 예비 후보자들은 좀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시험 문제가 어디서 출제된다라고 이미 좀 이제 고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뛰면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라는 게 꾸려져 가지고 그 2월부터 움직이긴 했지만 거기도 민주당처럼 청년이나 여성 가점 뭐 30%에서 40%까지 최대 신인 뭐 50%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거기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그래서 반대로 좀 아직까지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 이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다 장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공천도는 조금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간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선택, 삼지대 신당으로 합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아직까지 뭐 공천 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지역 얘기를 좀 하면서 전체 구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지역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세 분의 우리 또 기자분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듣고 들으시니까 그래서 먼저 지역민들이 현재 뭐 추석 연휴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이 어떤가를 좀 파악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토대로 우리 지역 정치 구도를 분석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석 특집 지역 정치 인식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뉴시스하고 무딘일보하고 사랑방 뉴스룸이 했었는데 정당 지지도 그래프를 보면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7.1%까지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2당이 국회의원이 있는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정의당입니다. 6.7%가 나왔고요. 바른미래당 2.8, 자유한국당 2.8, 민주평화당은 2.5%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한정치연대로 지금 지역에 7명이 빠져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에 대한 이런 높은 지지도를 그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광주 전남 지역민들 1,003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잘하고 있다가 72.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18.8%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그러니까 그 후광 효과다 이런 거기 안에 숨어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역으로 따져서 저번에 이제 국민의당 돌풍 2016년 20대 총선에서 싹쓸이 했잖아요, 국민의당이. 자,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연내 이제 뭐 제3지대 뭐 신당이 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주 큰 그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의당에 엄청난 구심점이 있었죠, 안철수라는. 호남 사람들은 총선에 임하기는 하지만 그 1년 뒤, 2년 뒤에 열리는 대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엔 문재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문 정서도 있었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개파 공천에 대한 염증도 있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복잡했겠는데 네. 현재 지금 민주당 아니면 뭐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뭐 대한정치 이렇게 하는데 대한정치에 구심점이 없잖아요. 구심점이 없다는 건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결국 그건 현재 상황에선 민주당의 쏠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의 지지도가 총선까지 갈 것이냐 여부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외부적 요소보다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견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 요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부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공천 잡음이 난다랄지 전략 공천으로 늘 그랬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자중질환? 때도 네. 광주에서 참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의 바람도 있었지만 전략 공천을 했었습니다. 늦게. 그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의 반란을 가져왔고 결국은 광주에서 8석 모두를 잃는 그런 참패를 낳았는데 이런 내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내부적인 요소라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의 손상이 온다. 흠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 남북관계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그러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좀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지지층이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민주당 내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전남에 약간의 그 정치적인 특색이 있다고 하면 광주는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많이 가고 전남은 그래도 조직, 시골 지역이 많고 광주는 도시 지역이 많고 그 아파트 단지라든가 신도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바람이고 전남은 그 조직인데 사실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저희도 특집 준비를 위해서 제가 이제 동부권하고 목포, 전남 도당 몇 군데를 들러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한 2석 정도 좀 뭐랄까요 약세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뭐 정당 지지도라든가 바람이면 좀 약간 무난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많습니다. 각 선거구별로. 그러다 보면 경선 잡음, 아까 말씀하신 구본부장님과 말씀 뭐 전략 공천이라든가 뭐 가산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보들 간에 그 물고 물어뜯는 막 진흙탕 싸움이 된다면 또 한 번 저 지역 유권자들은 좀 등을 돌리겠죠.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20대 총선,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불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민주당이 그만큼 그동안 오만해 왔다 지역에서 니들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면서 사실은 국민의당 바람이 일어난 건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솔직히 광주 전남 쪽 그 예비 후보자들 나올 사람들을 이렇게 쭉 봐보면 정치신은 몇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10년 전에 그 인물들 중고신. 네. 중고신.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는 못 따라봤지만 네. 뭐 10년, 뭐 15년째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 지역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그냥 그분들의 뭐 지역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자 기자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봤었을 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 자체적으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신이 없는 게 좀 저희들로서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 유권자들한테 좀 뭐랄까 민주당도 감동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구본부장께서는 자살골 얘기했는데 그런 개연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정말 공천 투명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자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잖아요. 나 일반 여론조사 50%를 적용을 할 때 직함을 2개 쓰게 되는데 직함을 어떻게 쓰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좀 이런 표현 좀 쓰면 좀 그렇지만은 계파에 따라서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그 안 보이게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또 자살골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더 지적을 하자면 네. 민주당을 좀 찍는 소리를 하자면 네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역위원장들이 다른 데는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광주 전남은 그 지역위원장들 경선을 안 했습니다. 다 단수로 해서 아, 다 네. 앉혀버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어떤 조직 점검이라든가 뭐 좀 새로운 또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하면 지역위원장도 경선들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나름대로 새 대력도 하면서 좀 새가 확장이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또 지역위원장들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또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네. 네. 한 서너 군데가 직무대행이었죠. 이번에 이제 많이 복귀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지역 일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리를 다 비워놓은 거죠. 지역위원장들이 직무대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민주당에 대항한 제3지대의 부분이 과연 선택지가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이분들이 선택지 있게 해주려면 뭐 이름이 뭐죠? 제3지대 신당 창당, 대한정치연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한정치연대,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한정치연대에 참여하는 의원들 중에 7명이 광주 전남 출신입니다. 다라고 봐야 되겠죠. 박지원, 천정배, 뭐 장병환, 최경환, 뭐 포함해서 전남의 정의나 이용주, 윤영일까지 7명의 의원이 있는데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 그러니까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네네. 또 지금은 이제 무소속인데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송금주 의원까지 송금주 이렇게 의원, 빅텐트를 치겠다. 네. 그리고 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겠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제3지대 신당인데 이 새로운 인물 수혈 없이 과거의 인물들만으로 과연 성공할 것이냐. 또 대선 후보급의 어떤 중량감 있는 리더가 없이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말 그대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 없이 이게 되겠느냐라는 네.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광주 전남의 이해를 대변할 새 정당의 등장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유권자들은 34.2%에 불과했는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 응답자가 55.6%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제3지대 신당이 별로 성공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아직은 낮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 본부장님께서 너무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정치 생명 연장으로 보는 거죠. 제3지대 이게 뭐 정당에 대해서 겉으로는 변화니 혁신이니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당이 창당되고 원래 이제 창당을 하면 뭐 컨벤션 효과라 해가지고 붐업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과연 올 것인지 너무 늦지 않았나 네. 한다면 사실은 올 초 늦어도 여름 이전에는 그런 효과들을 내면서 지역 조직들을 좀 다독였어야 되는데 7개월 앞두고 지금 사실은 당명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호남계 의원들의 좀 거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늦지 않냐. 그러니까 급조해서 띄워서 내년 총선에 써먹는다고 하면 그건 저는 크게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새로운 그 정당 신당 창당에 대한 파괴력도 약한 것 같고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분들은 남아 있는 게 중진들이라 그 당이 하나 있어요. 무소속 당이라고 아시죠? 개인기로 연합체.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 그 다선 의원들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보면 네. 6선이 1명이 있고요. 네. 4선이 4명입니다. 그리고 3선이 2명. 그래서 3선 이상 중진이 7명입니다. 전체 18명 중에 7명이면 39%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내세우는 것은 결국은 중진 역할론, 인물론 이것을 내세울 것이 그동안에 역할을 많이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진들이 인물로 이 일을 해야 승부하겠다. 된다. 네. 그러면 제3지대 신당이 안 되더라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승부를 걸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기 위해서는 무소속 연대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20대 총선 때 무소속 연대가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큰 파괴력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큰 파괴력은 없었고 네. 무소속들이 당선되는 그때 당시 당선되곤 했는데 그건 지역구 내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강한 조직력, 내공 이런 것 때문에 당선되고 무소속 연대의 파괴력이란 특히 총선처럼 전국적인 정당의 대결에서는 무소속 연대가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당 선거. 전남 쪽에서는 무소속 연대가 더러 뭐 역할을 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전국적으로 정당 선거가 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광주 바람이 있는 그런 선거에서는 네. 무소속이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내년 총선 구도가 현재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걸로 얘기해 본다면 현역 중진 의원대 민주당 의원의 구도 이게 좀 후보. 민주당 후보의 구도로 지금 대강 예측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직 의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가 또 어떠냐가 중요할 텐데 현직 프리미엄이 있을까? 의원 교체 여론은 어떨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사실 총선이 즈음하면 현역 의원에 대한 그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좋은 정서는 없죠. 항상 교체론이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니까 이제 뭐 프리미엄이 있긴 했는데 문제는 현재 지금 민주당이 아닌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력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국무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물론, 그다음 세대 교체론. 총선은 정당과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총선은 시대적 과제와 요구도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도 조국 사태가 던져주는 시사점들이 국민적 정서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시대적 요구를 내세울 겁니다. 그러면 분열의 정치를 통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파편화된 사회를 연대하고 이런 건데 결국 백마탄 기사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단 좀 더 참신하고 개혁적인 세대 교체가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은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는 반면에 호남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이 상당히 좀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역 의원 심판론 대 이를테면 세대 교체론이죠. 현역 의원 심판론이 세대 교체론과 연계가 돼 있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이 현역 의원들이 내세우는 인물론 또 중진 역할론 이런 것이 될 텐데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 다 비민주당 계입니다. 지금 대한정치연대가 7명, 또 바른미래당이 아마 한 4명 정도 돼서 10명 이상일 텐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비민주당이고 또 여당인 민주당은 그 원외인 후보끼리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래서 현역 의원, 현역 심판론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바람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질문 아까 하신 것 중에 현역 프리미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3명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에 3명의 민주당 의원. 나머지는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자치단체장과 밑에 있는 지방의원, 그다음에 그 지방의원도 광역의원, 그다음에 기초의원까지 해서 이 조직을 가지고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아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가 가장 힘들죠. 지금 뭐 자치단체장부터 기초의회까지 사실상 민주당이 다 싹쓸이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현역 프리미엄이 없다고. 자, 저는 개인기라고 봅니다. 자, 각 현역 의원들이 개인 전략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한 뭐 인물론을 내세우든 어떤 전략을 세우든 그 살아남는 것은 이제 개인기라고 보는데 사실상 일부 이제 세대 교체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도 사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던 의원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촛불 전국과 대선 이렇게 지방선거 맞물리면서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도 않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힘들어하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좀 한탄하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제 이런 한탄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금 뭐 심판론 또 교체 비율이 높다 이러는데 저는 그 자초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예산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나 입법 분야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역할, 존재감 이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특히 호남 정치와 관련해서 호남 정치가 실종됐다, 호남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현역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했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중앙에서 과연 얼마나 지역 발전을 이끌어왔느냐? 또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뭐 도시철도 2호선, 또 광주형 일자리, 또 전남으로 가면 뭐 스마트팜 밸리 공모 사업 이런 것들 현안이 있었을 때 과연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그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당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당 지지도도 상당히 낮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지금의 현역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역 중진 의원들은 이제 나오실 것 같아요. 이게 대진편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물들 얘기 나오고 그래서 누가 나오나 이번에 추석 때 보면 현수막들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대개는 대통령 이름을 많이 인용하는 그런 거기서 무엇을 했다 그런 건데 시청자들 궁금할 테니까 누가 나오고 어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각 선거구로 들어가서 보면 광주 8개 선거구 모두 격전지고 다 관심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전부 다 어떤 그 주안점,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박주선 대 이병훈 아마 세 번째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 대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보성 선후배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북구 을로 가면 네. 또 최경환 대 이형석, 최경환 현역 의원, 대한정치연대 소속 현역 의원 대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이 두 사람의 리턴 매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기에 또 전진숙 청와대 전 행정관이 또 가세를 했어요. 이것도 좀 볼만할 것 같고. 네. 광산도 그렇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지금 5선을 노리는데 그렇죠. 반대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오랫동안 그 바닥을 다져온 이용빈 지역위원장이 있고 또 이석형 전 한평구수 3선을 지낸 나름대로 내공을 갖고 있는 산림조합장 그렇습니다. 네. 예, 도지사 선거에도 나왔었는데 아주 세게 붙었어요. 그런 뭐 다른 모든 선거구가 이런 어떤 경쟁 구도가 참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 경선도 상당히 좀 볼만한 데가 북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의원을 지냈던 문상필 전 시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균형발전위원회 이번에 대변인으로 된 그 조호섭 전 시의원들. 자, 그리고 이제 정준호 변호사. 변호사는 예. 이제 김종인 퀴즈죠. 정준호 이제 변호사는 네. 김종인 기지죠. 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불출마하더라도 그분의 세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북갑 내 민주당 내 경선에서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그쪽 민주당 내 경선도 좀 볼만할 것 같고요. 이미 여기는 김경진 의원은 본인이 그냥 무소속으로 네. 한 거죠. 여기 북구갑에서. 거기도 본선이 좀 볼만할 할 겁니다. 네, 김경진 의원이 나름 뭐 바닥이 좋다고 네, 하니까. 바닥이 좋고 뭐 경로당에서 이름이 많이 거명이 되면 바닥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김경진 의원 많이 거명이 많이 되고 경로당에 있어요. 지난 많이 20대 총선에서 여기서 최다 득표했습니다. 70.8%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면 영입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그렇죠.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근데 이제 서구을을 저는 좀 서구을. 예, 네. 광주 8개 선거구라면 서구을 그러니까 뭐 서갑을이 선거구 획정으로 뭐 합쳐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도로는 어찌됐든 천정배 의원이 강주 전남에서 가장 7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7선 광주에서는 3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어차피 7선을 하는데 네. 거기에 지금 대항마로 민주당에 나오는 후보들 군을 보면 그 양양자 지금 서구을 지역위원장 그 뭐 문재인 키즈라고 네, 네.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남재 뭐 시사 평론가로 불리고 뭐 이낙연 총리 네. 정무 특보를 했던 그다음에 그 고삼석 그 방통위 지금 위원으로 있는 차관급이죠. 고삼석 위원요. 예. 네. 근데 좀 우연찮게 이 세 분이 그 86학번들입니다. 또 40대 최혜용이라고 이제 지금 전 참여자치 20일 뭐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네. 했던 좀 젊은 친구. 근데 저는 사실은 7선과 이 젊은 좀 뭐 정치 신인들이 경선을 하는 민주당 그 구도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서 참 전정배 의원하고 또 붙을지 그것도 저는 참 서구도 재미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적고 또 초재선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물갈이가 할 수 없다면 나는 후보들 예비주자들도 한번 그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늘 그 국회의원 뺐지만 안 달았지 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좀 신진들에게 좀 넘겨주고 신진들 손을 한번 들어주고 본인들은 과감히 뒤로 가서 정치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기 이제 당원 여론조사를 하려면 기관 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8월달에 이제 네, 당원 권리당원. 명부를, 권리당원 그 명부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명부를 제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 추석 전후에서 각 신문들이 그 후보를 소개했는데 정말 신인은 거의 없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예, 뭐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전남도 사실은 나오는 분들이 뭐 항상 봐왔던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저희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물 사진을 다 찾을 수 있다는 한두 명 빼고는.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전남 도당에서도 이제 관계자들 몇몇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진짜 좀 새로운 인물들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나주 화순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선거구가 될 수 있죠. 뭐 성금주 의원이 이제 민주당 입당 문턱에서 이제 좌절됐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신정은 의원이 또 나주에서는 뭐 탄탄하지 않습니까? 시장도 지냈지, 박빙적이 있네요. 국회의원도 했지,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관이지. 그래서 성금주 의원이 나름 또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근데 새로운 인물이 또 하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누구? 농협중앙회 조합 회장하고 있는 김병원 회장 아, 회장이 그러니까 포함된 건가요? 이번에 중앙회장요. 추석 연휴 전에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네, 거기도 참 재밌는 지역구가 될 네. 것 같아요. 나주 화순. 네. 동남갑도 참 재밌습니다. 아, 지금 장병환 의원이 사선을 도전하는데 네. 장병환 의원과 이 대항마로 민주당 경선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는 지역위원장의 세가 좀 탄탄했기 때문에 뭐 거리 넘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었는데 네. 갑자기 그쪽으로 오는 후보 잠재적인 예비 주자들이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정종재 행정부시장, 네.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있고 윤영덕 전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도 그쪽으로 오고 있고 유동국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 네. 또 오랫동안 가까운 우리 최영호 네. 전 남구청장이 있고 이런 거 보면 거기도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뭐 8명에서 10명까지 거론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예, 상황. 정진욱, 예, 예, 예. 우리 아까 내 말씀하신 그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강훈태 전 시장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죠. 처음에 지금 뭐 최영호 청장이라든가 유동국 뭐 전남 TP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어찌됐든 지금 구청장으로 있는 김병래 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는데 연휴 지나고도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경선을 다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스갯소리로 김병래 청장이 꽃놀이패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이제 얘기가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김병래 청장이 누구하고 매칭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많이 그런데 쉽게 또 이렇게 빨리 그렇죠. 누구 한 후보를 뭐 손을 들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선거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선거구가 하나 있는데 순천 무소속 이정현 의원. 네, 그러네요. 근데 거기는 지금 저 세월호 방송 뭐 관련해 가지고 예, 예. 지금 항소심이 진행 1심에서는 어찌됐든 당선 무효형이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고 지금 상고 중인데 그게 10월 뭐 23일인가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월 중에 아마 2심 판결이 나올 겁니다. 아마 2심 판결에 따라서 조금 뭐 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민주당 내에서는 또 그렇죠. 나름 뜨겁거든요. 서가번 원래 전 의원, 앙숙들이죠. 네, 노광 정치적인 전 앙숙들. 순천시장. 여기에 또 동북권에 원래 세가 좀 그 탄탄했던 장만채 전 네. 전남도 교육감 이렇게 돼서 아마 거기도 치열한 삼파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권은희 의원이 있는 광산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미래에서 이제 쪽도 좀 출마자들이 민주당에 꽤 많죠. 예,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3선 도전이죠. 네. 한 번은 네. 재보선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또 득표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에 잔류하면서 어떻게 지금 정당 지지도가 원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경선 쪽에 집중이 되는데 청와대 다녀오신 우리 민영배 지역위원장이 네. 있으시고 또 김성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또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해서 치열한 경합. 지금 권리당원 모집 이런 구도를 보면 광산 쪽이 상당히 뜨겁고요. 또 동남갑 이렇게 뜨겁지 않냐 이렇게 보여져요. 예,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낙연 총리 행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차기 대권에 나오려면 이번 총선에 출마해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총리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하고 그리고 뭐 세종시나 뭐 종로 지역구도 언급되고 있는데 어떤 게 유리할까라고 보시는지라든가 각자 전망을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는 10월 말이 되면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아마 최장수 총리가 될 겁니다. 2년 5개월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도 그렇고 현 정치 상황도 그렇고 특히 호남 내 탄탄한 지지 기반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낙연 총리를 옆에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번 총선이 큰 분수령입니다. 네. 이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내야만이 네. 대권으로 탄탄하게 갈 수 있는데 당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총리직을 벗고 나와서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총지휘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종로 아니면 세종에 나와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낙연 총리의 대중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뭐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낙연 총리의 별명을 잘 아시겠지만 이태일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디테일 아주 디테일합니다. 네. 그리고 사이다 총리이죠. 국민들의 아주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아주 사이다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중적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활용하려고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종로에 나와도 좋고 세종시로 가서 세종시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역구로 하게 되면 호남의 지지도를 넘어서 충청까지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총선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성과를 내고 그게 대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당내 지지 기반이 좀 약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이 커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이낙연 총리는 세 가지 갈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에서 중책을 맡아서 21대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거. 두 번째로는 총리 이후까지 죄송합니다. 총선 이후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로는 본인이 출마하는 거 있는데 선대본부장 얘기는 제가 듣기로 한 8월 그 전까지는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 다시 주춤한 것 같아요. 선대본부장 얘기가 결국 친문 세력들, 당내에 있는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 총리를 대권 후보로 생각하고 지지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아직도 자기들이 살아남아 있는 김경수, 유시민, 플러스 조국 이 사람들을 대권 후보로 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했던 총리로서 총선 관리를 한 다음에 내년 5월에 총리를 그만둔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에 출마를 하게 되면 데자뷰가 보이죠. DJ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 DJ 비현하고 충청권을 맞추기 때문에 본인이 세종시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도 본인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으로 나갈 수 있겠죠. 앞으로 총선까지 한 7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관전 포인트 이겁니다라고 각자 의견들을 마무리 이야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양무 호남 시무국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때 하신 말씀인데 실은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딱 들어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호남의 결정이 아주 중요한 선택, 전략적 선택을 해왔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또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될 건지,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또 공천과 경선 과정은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고 이게 아마 관전 포인트다라고 봅니다. 결국 정치, 특히 선거는 저는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의 몫이죠. 내년 총선 때까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관전 포인트를 중심에 두고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좀 눈을 부릅뜨고 봐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총선 관전 포인트일 수도 있고 변수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다시 이제 원점에서 조국 사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조국 사태 이후에 후보자의 어떤 자질 중에 도덕성 검증이 분명히 유권자들한테 크게 다가올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각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후보군의 어떤 그 인물의 그 출중함 정도 이런 걸 가지고 후보를 평가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번에는 도덕성 문제가 상당히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당부 말씀을 드린다는 건 이번에 그 조국 사태 이후에 20대 무력감이라든지 정치 혐오가 더 가중됐거든요. 그럼 투표 참여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 기득권 정당인데 누구를 찍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열한 사람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대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주 한남 유권자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아까 말한 대로 삼지대 신당 창당이 되는 부분 그 된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뜯어보고 한 번 더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경선이 이제 어찌 됐든 가장 치열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예전처럼 또 오만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뭐 항상 뭐 지역 유권자들이 뭐 회초리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또 오만해지고 그런 것은 지역 유권자들이 사실 견제를 해야 됩니다. 경선에서부터 견제를 해줘야 저는 본선에서 훌륭한 후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찌됐든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사실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를 향해 경제 전쟁을 선포한 일본의 아베 정권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할 나라가 우리밖에 더 있겠냐 하면서 연일 말 그대로 재무장 논리를 진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뼈아픈 역사의 순간처럼 나라가 두동강이 나도 우리 진영만 이기면 된다는 그런 정쟁에만 몰두해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듭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정치라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7개월 동안 이런 시간표를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쓸모없는 정쟁은 좀 중단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논의는 더욱 활발히 하며 발군의 총선 후보들의 미래 전략이 넘쳐나는 마당을 마련해 주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3명의 지금까지 대기자 3인방과 함께 정치권 동향과 21대 총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여기서 마칩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ee you in heaven if you make the list. Yeah. Now, Andy, did you hear about this one? Tell me how you're locked in the pond.